네,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입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공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헌법 지식을 분명히 잘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이 단순한 세상적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나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2부 기본권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권 파트가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되어 있는데 총론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여기서 이 내용을 뭐 어렵게 깊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헌법인데 그래서 가장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언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인데 123쪽이죠. 채팅창은 열려 있죠? 네. 먼저 이제 그 인류의 기본권 발전 역사인데요. 처음이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사람들은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요. 인권은 군주와 국민 사이의 타협에 의해서 또는 타협과 투쟁 속에서 인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말은 프랑스어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제가 됐습니다.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영국은요,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절대 군주에서 입헌 군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로부터 영국은요, 군주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헌법하에서 군주를 두겠다. 즉 입헌 군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권력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넘어왔죠.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명예혁명. 이게 이제 1689년. 그러면 영국은 입헌 군주로 넘어오면서 명예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피를 흘리지 않고 절대 군주에서 입헌 군주로 넘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은 혁명인데 피를 흘리지 않았다. 반면에 프랑스는요. 절대 군주를 무너뜨리고 여기 공화제를 공화국으로 시작한 겁니다. 공화국. 공화국이란 말은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절대 군주를 갖다가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건 이제 1789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는 절대 군주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절대에서 입헌으로 넘어올 때 명예혁명에 의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달성한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는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기독교 학자들은 이 프랑스 혁명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보통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데 그러나 기독교 학자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공화국으로 이 만드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제 의식이 있냐면 인간의 이성을 상당히 중요시 이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을 만들지만 다시 나중에 보면 요런 논리는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완전한 사회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흐름이 여기에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사항들인데, 여하튼 절대군주에서 영국은 입헌군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피를 흘려서 그다음에 이 공화국 체제를 만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제 책에다가 124쪽에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2017년에 영국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하면 미국을 생각합니다. 미국. 그 링컨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류사에 있어서 노예 해방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영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 두시는데, 그럼 영국의 노예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인물이 있어요.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 윌리엄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사람의 자서전이라든지 그 전기가 책으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참 노력을 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사람인데,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어요. 또 21살 때 최연소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영국에서. 세상적으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또 원래 이 윌버포스는요, 이제 그 당시에 부패한 정치를 보면서 자기는 이 정치를 하지 않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만났는데, 그 이제 목사님께서 멘토를 해주시기를, 그러지 말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속에서 영국을 바로 잡아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바람에 그 윌버포스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 이 국회의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50년 넘게 인권 투쟁을 해왔단 말이죠. 특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정치가이자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영국의 양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결코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험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성인이나 양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윌버포스의 노력은요, 상당히 많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노예 무역 폐지 법안, 그러니까 노예 무역선이 있거든요.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노예 해방이 먼저가 아니라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11번이나 냈습니다. 영국 국회에. 그러나 11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2번 만에 영국 하원은요,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엄청난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참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꿋꿋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윌버포스가 그 당시에 노예 이 무역 폐지
노예 무역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폐지 법안을 11번이나 냈는데 자신들의 동료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소위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러나 12번 만에 그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게 1807년인데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영국 의회가요,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노예 해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고, 그다음에 그가 죽는 해에는요, 노예 해방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1833년은요, 윌버포스가 하나님한테 간 해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정확히 이 인물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1833년에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각종의 잔재들이 남아서 이게 말끔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법률상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1848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미국이 이어서 1865년에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바꾼 사람이고요.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이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 칼럼을 쓰면서도 윌리엄 윌버포스의 귀중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서기로 하면서 뜻을 세웠는데 56년 만에 그가 죽는 해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자서전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권사에서 보면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은 이제 1776년 6월달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있고 7월에 독립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버지니아 헌법이다. 이 권리장전을 책에서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비ll 오브 라이츠라 해서, 근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버지니아 헌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헌법. 그 버지니아는 지금 이제 이게 책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776년 버지니아. 그다음에 7월 달에 한 달 뒤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 이제 처음에 13개주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부의 13개주인데 13개 주 중에서 가장 강한 주가 이제 그 매사추세츠, 하버드가 있는 매사추세츠와 그다음에 여기 버지니아가 가장 그 당시에는 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지니아 주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 주다 이런 말은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동부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지니아라는 단어를 왜 쓰는가 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처녀였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점령하는 식민지로 삼았을 때 첫발을 디디면서, 이거는 첫발의 의미도 있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버지니아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가지고 버지니아 주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대통령을 5명이나 이 배출한 그런 명문주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6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가 당시는 강주였으니까, 센 주였으니까 자체 내에 이 헌법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거를 본따서 참고해가지고 76년 7월에 미국 독립선언에 그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버지니아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윌리엄 앤 메리라고 하는 대학에 제가 1년간 교환 교수를 했단 말이죠. 참 이뻐요. 이쁘고 그다음에 날씨는 뭐 부산 날씨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골프가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날씨가 차니까 그 밑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부산 날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살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1776년 6월이라는 말을 쓰고 7월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 몇 월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뭐 1789년이다. 1787년 이렇게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이 몇 월 달을 쓰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시험을 낼 때요. 다음에 이제 이 역사 중에서 3번째로 오는 게 어디냐? 또 4번째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요. 그래서 76년 6월이 뭐지냐고 이거 한 달 앞섭니다. 7월이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따라서 이 월을 꼭 기억을 해야만 독립선언이 먼저인지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먼저인지를 갖다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은 이제 그런 걸 시험에 뭐 저도 내봤죠.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잘 아나 모르나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여기서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1787년에 1787에 미국 이제 연방 헌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없습니다. 기본권 조항이. 이게 기본권 조항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헌법을 보면 양심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다, 뭐 직업의 자유다 이런 기본권 조항이 헌법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헌법에 이걸 안 뒀습니다. 이게. 그 안 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저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시각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4년 지나서 1791년도에 10개의 기본권 조항, 인권 조항을 추가합니다. 한꺼번에 10개를.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적으로 두어야 좋겠다. 그래서 10개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헌법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미국은 1787년의 헌법이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고 여기에 수정 1조, 수정 2조 쭉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수정 27조까지 있을 겁니다. 27조.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이제 언급할 때는요. 미 연방 헌법 7조 하면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미 연방 헌법 수정 이건 헌법이라는 말을 써도 좋고 그냥 안 써도 되는데 미 연방 헌법 수정 3조 이렇게 쓰게 되면요. 수정 3조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그 같은 3조라도 미국 헌법을 말할 때는 3조라 하더라도 이게 연방 헌법 3조인지 수정 헌법의 3조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특색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연방 헌법은 이제 17번 걸쳐서 이제 개정이 쭉 되어 왔는데 지금은 27조까지 이제 증보가 됐죠. 그래서 미국은 헌법을 고칠 때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삽입하는데 반해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증보, 어멘드먼트, 플러스를 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65년에 미국은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1870년에는 흑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죠. 1920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920년, 대한민국은 1948년,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된 이후에 바로 우리는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789년에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이 혁명이 뭐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이제 이 신분을 셋으로 나눴어요. 제일 신분이 승려입니다. 승려. 제일 신분이 귀족이에요. 이거 일반 제3 신분, 이거는 일반 이제 시민이란 말이죠. 이렇게 승려와 귀족과 시민으로 나눴어요. 그럴 경우에 이 승려와 귀족은 이 프랑스 인구의 3%도 안 됩니다.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도 한 표, 여기도 한 표, 여기도 한 표. 예를 든 겁니다. 시민 대표들도 한 표, 귀족 대표도 한 표, 승려 대표도 한 표. 여기서 말하는 승려는 이제 그 신부를 말하겠죠. 신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귀족과 승려가 이 두 표가 됩니다. 두 표가. 그래서 시민 계급들이 숫자는 여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3%니까 시민 계급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계급의 이 대표들이 가봐야 맥을 못 춥니다. 이게 이제 소위 3부회라고 하죠. 3부회.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려층, 귀족층, 시민층 이렇게 나눠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하면 결과는 뻔해요. 3%밖에 안 되는 두 사람이 두 표를 갖고 시민은 한 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는요, 한 나라의 주인은 승려 귀족이 아니라 요 시민이다. 시민. 시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실현한 것이 뭡니까? 바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뭐 장점도 많죠. 장점도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 사적에서는 의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혁명은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동반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그 헌정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프랑스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면 그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이제 독재 정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포 정치를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폴레옹도 군사 독재를 했던 것이죠. 여하튼 이제 그러나 1789년의 혁명에 의해서 1791년 헌법, 93년 헌법, 95년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1795년 헌법을 프랑스는 제1공화국이다. 제1공화국. 왜냐하면 91년 헌법에는요, 이거 이제 공화국이 아니었고 이건 입헌 군주였습니다. 입헌 군주. 왜 그랬냐면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공화국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왕을 제거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1000년이 넘게 존재했던 왕을, 당시 왕은 처형할 수 있어도 이 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로 버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것이죠. 그래서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은요, 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나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군주다. 이러다가 95년에 와서는 진정 이 군주를 없애버립니다. 헌법적으로. 그래서 공화국을 만듭니다. 공화국을. 그래서 프랑스는요,
1795년이 제1공화국이다. 제1공화국.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나가서 지금 제5공화국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1공화국, 2공화국 막 나가잖아요. 지금은 6공화국이에요. 이제 프랑스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공화국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948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6공화국이 됐단 말이죠. 상당히 좀 재밌어요. 이 공화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나름대로 이제 이 공화국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 나름의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그 원칙이 조금 좀 없어요. 없이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에요. 이제 독일은 이제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이 프랑스에 비해서 인권이 좀 늦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 이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1849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유럽에서는요 1848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1848이.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1848 때 많은 그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선거권을 해달라고 이제 다퉜습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1848 때는 유명한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요. 그다음에 1848은요, 프랑스는 제2공화국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2공화국. 그래서 제가 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1848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관심 있게 보고 배워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제2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제일 먼저 발표한 해가 1848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독일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1년 뒤 1849에 독일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헌법은요, 1년 만에 시행도 되지 못하고 이제 이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여러 이제 란트에 의해서 이제 독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지금의 오스트리아죠. 예전에 이제 이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게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오스트리아와 이제 프로이센은 지금의 이제 베를린 쪽에 있던 이제 독일의 강주입니다. 강한 란트였어요. 그랬는데 독일의 이 정통성은요, 이 프로이센으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헌법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연방에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이제 고다메가 프로이센 헌법이 있게 된 것이고 뭐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1919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1919년이면 대한민국은 3.1 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바이마르 헌법을 이제 만들어요. 이 바이마르도 지금의 예전 동독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항상 헌법에다 이름을 붙일 때 헌법이 만들어진 지역을 따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헌법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저걸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마르는 조그만 마을에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본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 기본법은 과거 서독의 수도였단 말이죠. 거기서 만들어진 헌법을 말해요.
근데 이 1919년 마이마 헌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준 헌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마이마 헌법은요 1933년쯤에 나치 히틀러의 수권법 이 수권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법상 효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나치의 이제 수권법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줄수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도 있지만 숫자는 받는다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준다는 거. 수권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죠. 아마 우리 저 집사람도 아마 내가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이 수권법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히틀러가 한마디로 행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법률 또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에다가 권한을 준 법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법률은 누가 만들죠?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 또는 우리나라는 국회죠. 법률은 의회가 만드는 건데 이 법률은 내용이 행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법률이 되는 것이. 그러면 히틀러가 당시에 독일 의회를 배제하고 자기가 법률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법에 따른다면. 그렇죠? 그럼 히틀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했냐? 이 법에 따른다면 행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법에서 근거해서 이 법률을 만든 거다 말이죠. 그렇게 이 히틀러는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모양을 취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원래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의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를 배제하고 행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히틀러에게 바쳤단 말이죠. 히틀러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자기 원하는 바로 법률을 만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법률을 만든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뭐 거의 180석 가까이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히틀러도 그런 거죠. 그 당시 법률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야당들의 눈치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 눈치 보이는 거 싫단 말이지. 그래서 나치 총통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법률을 강제로 만든 것이. 그렇다면 이건 이 수권법은요 법치주의에 온만 걸친 것이죠. 온만. 불법의 극치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권법 때문에 바이마르 헌법은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여러분 헌법이 있는데요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이걸 무효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 꼴이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게 하더라도 이 상황을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개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으로 무효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법률이
상위 헌법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헌법을 침해해요. 그런데도 그 법률을 건드리지 못하는 헌정 질서가 나치 정부에서는 만들어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능해요. 헌법은 있는데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헌법을 갖다가 치받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통제를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어때요 지금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었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예가 거의 없단 말이죠. 간첩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있는데 간첩을 잡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죠? 그 법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헌법을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이 법률을 온전히 지배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더 공고히 하라고 확고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공고한 형태로 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게 위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헌 상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 와이마르 헌법이 이 나치에 의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주의가 동시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독일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반성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히틀러가 본인이 탱크를 몰고 나와가지고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치 정당을 독일 사람들이 선거로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선택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히틀러를 왜 선택했느냐? 히틀러가 아주 유창하게 연설을 잘하거든요. 근데 독일의 그 민족주의 감정을 갖다가 상당히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2차 대전의 그 배상금을 너무 많다, 못 지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으니까 독일 국민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불법 정치의 극치인 나치를 독일 국민들이 선거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더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반성하니까 훌륭한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반성 안 하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독일과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래도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반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 넘겨서요. 기본권은 여기 이제 책에 주관적 공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주관적 공권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관적 공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럼 기본권 예를 들어볼게요. 기본권의 예를 들어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다 이런 말이 성립하겠죠.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갖는 이런 뜻이에요. 개인이 갖는. 그다음에 공권이니까 공법상 권리입니다. 공법상 권리. 그렇죠? 그럼 공법상 또는 이 공법이 나오면요 이 공법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한 또는 국가나 자치단체와의 관계, 그건 공법 관계입니다. 공법 관계. 반대 사법 관계는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에 대한 권리는 뭡니까? 그건 사건이에요. 사건. 내가 집을 사고 판다, 임대차 한다 이럴 때는 그 사건이죠. 공권은 국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법 또는 공권 이런 공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국가나 자치단체와의
뭐뭐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권의 권리니까 권리란 말을 하나 외워두세요. 이건 뭐 이 법률 용어로서 자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 지위입니다. 법적 지위 또는 법적 권한 또는 뭐 법적 힘.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암기해두세요. 법적 힘, 법적 지위, 법적 권한 이렇게 세 개 중 하나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권리가 뭐냐 그러면 법적 지위다, 법적 힘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남한테 돈을 100만 원 꽂았죠. 꽂았으면요, 저는 그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를 갖죠? 1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또는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법적 힘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갚지 않지요? 갚지 않으면 제가 법적 지위나 법적 힘을 지녔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달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권리는 반드시 뭡니까?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예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으세요. 꼭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권리 그러면 뭐 상대방한테 어쩌고 이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법적 힘이다, 법적 지위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주관적 공권을 제가 합쳐서 보겠어요. 주관적은 뭐예요? 개인이 갖는 이런 뜻이라죠. 개인. 공은 국가나 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힘이다. 이 법적 힘. 어렵지 않죠? 개인이 국가 등에 대하여 지니는 법적 지위, 법적 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반복했으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쓰는 겁니다. 이게 법률 용어니까 길게 매번 늘어쓰지 않고 길게 된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지녔죠. 그 기본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일에 국가가 내가 예배를 보려 하는데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출석을 방해한다. 이럴 때는 종교의 자유가 어떻습니까? 침해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이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했죠. 국가가 내가 행사하는 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침해한다면 나는 공권위가 국가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국가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위나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뭐라고 말해요?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어디 지금 이제 강릉으로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와서 어디 갑니까? 그래서 못 가게 해요. 그럼 내가 이동의 자유를 좀 침해받고 있죠. 그럼 내가 막 따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찰관이 일종의 국가 권력자잖아요. 국가 권력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가 강릉을 가지 못하게 하는 국가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제지를 구한다든지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있다는 것이.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개인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누가 와서 예컨대 국가가 예컨대 그 재산을 못 쓰게 한다, 부당하게 압류한다. 그럴 때는 내가
다툴 수 있는 힘이 있다 뜻이에요. 왜냐? 기본권은 뭐예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마큼 이해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이상 설명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주관적 공권이라는 말은 우리 헌법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그렇죠? 머릿속에 종교의 자유나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나 다 그것은 기본권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이 기본권은 성격이 주관적 공권이다. 즉 개개인이 국가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머릿속에 오늘 수업 중에서 기본권은 뭐냐? 나중에 기본권 강론을 하겠지만 기본권 강론에 보면 기본권에 뭐 신체의 자유다, 직업의 자유다, 사유재산권이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거를 예컨대 국가가 침해한다, 방해한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권의 주체. 조금 전에 기본권은 뭐라 그랬죠? 주관적 공권이라 했죠. 공권. 권리죠, 권리. 이 기본권의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면 저게 너무 감사하네. 이해했습니다. 100%.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권리 아닙니까?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아니에요? 권리죠.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가 갖느냐?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 법에서 따집니다. 그게 뭐죠? 그게 주체입니다. 주체. 그래서 책에 보면 129쪽에 보면 3번 기본권의 주체란 말을 썼단 말이죠. 주관적 공권인 이 기본권을 누가 향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뭐 국민이 다 갖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게 따져볼 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갖죠. 그런데 이 주체를 따져야 될 사람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배아와 태아, 그 다음에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이들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럼 향유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미성년자요. 미성년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언제나 온전한 기본권을 다 갖고 행사를 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기본권은 갖지만 여러분 예컨대 12살 초등학교 1학년 그럼 8살 9살이겠죠. 이 친구가 얘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기본권을 가져요. 그러나 이 사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00만 원 들고 나가가지고 물건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상점 주인은요, 야, 이 친구가 대한민국 국민 맞기 때문에 맞아서 기본권을 갖게 향유하고 있겠지만 100만 원 들고 와서 이 물건을 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한 5학년이에요. 5학년 학생인데 이 남학생인데 어떤 여학생한테부터 편지가 왔어요. 계속 편지가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이 무슨 관계인가 말이지.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에 편지를 부모가 몰래 뜯어봐요. 계속해서 여자 이름으로 오니까 궁금하단 말이지. 뜯어보니까 이 5학년 학생이 뭐라는가 하면 아니 왜 이제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통신의 비밀에 통신의 자유에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왜 내 편지를 뜯어보냐 말이지. 그렇게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이 뜻입니다. 재밌죠? 요거는 그렇죠?
이것도 주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5학년도 당연히 통신의 비밀의 자유, 그걸 당연히 향유하지만요. 부모는 교육권이 있습니다. 교육권. 근데 부모의 교육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합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헌법학에서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헌법학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뭐 잘은 모르지만 요새 이 자녀 키고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가 편지 뜯어보면 막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예. 그러나 이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투는 거죠. 실제 있었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교회를 가려고 한다. 교회를. 그 아버지가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이 교육권이 우선할 것이냐, 이런 갈등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시죠. 그다음 이제 이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요. 이런 외국인은 기본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근데 우리가 참정권,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대한민국에 지금 잠시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신체의 자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신체의 자유, 또 행복의 자유, 행복 추구권, 이런 것은 향유할 수 없겠는가? 또는 양심의 자유, 이런 건 향유할 수 없느냐? 표현의 자유는 향유할 수 없느냐? 이런 이제 등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외국인에 대해서도 신체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예컨대 우리가 우리 헌법은요, 국민들에게 체포 구속을 할 때는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구속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이런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느냐? 그들에게도 기본권을 향유케 하는 게 옳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설로서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도 참정이나 선거권은 할 수 없지만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외국인도 누려야 옳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누가 갖느냐, 어디까지 갖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헌법학에서는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외국인을 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배아와 태아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배아와 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정하면 수정란이 발생해요. 수정란은요, 엄마 뱃속의 자궁에 자궁 착상을 하게 됩니다. 자궁에. 한 14일 정도 있으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한다 이 뜻이. 그러면 이때가 이제 배아입니다. 배아. 이때는 태아라고 안 해요.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야 이건 태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배아하고 태아도 이게 구별이 애매한데요. 일단 이건 배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착상된 배아가 있고요. 수정부터 14일까지 착상 전 배아. 엄마 자궁에 착상되기 전 착상 전 배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배아도 이게 인간이냐?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 속에 포함되느냐? 태아도 포함되느냐? 이제 이게 현대 헌법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아도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의대에서는요, 인간 실험을 할 때 착상 전 배아,
착상되기 전 배아를 요걸 활용해 가지고 각종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들 만나보면 착상 전 배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뭐 인간이다 그러면 막 웃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착상 전 배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착상 전 배아는 만약에 이걸 제거를 하면요. 제거를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생명권 침해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 했냐면 초기 배아, 여기 이제 착상 전 배아, 요걸 말하는 거. 요거는요. 생명체는 맞지만 요거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생명체는 맞지만 인간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기 배아는 이 생명체는 맞는데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건 부모가 초기 배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일종의 이 초기 배아는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모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헌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야 우리가 참 어디까지 옳은지 그런지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착상 전 배아 또는 이제 착상된 배아의 경우 생명체임에 틀림없지만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거 사람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면요, 이거 생명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아죠. 태아는 뱃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아직 출산 전에 이 존재를 우리는 태아라고 그래요. 태아.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낙태는 뭔가면 이 태아를 인위적으로 죽이거나 끄집어내는 걸 또 우리가 이제 낙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는 우리가 이제 허용될 수 없다. 이건 거기에는 뭐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다 함께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 낙태는 이건 가능하지 않는 걸로,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 이게 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낙태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제 많다 그래요. 하여튼 태아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은 법이 허용하는 낙태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 태아를 갖다 낙태를 시키게 되면요, 이건 뭐 생명권 침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일관해서 태아를 사전에 죽이거나 끄집어내는 것은 태아에 대한 생명권의 침해다. 이렇게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아는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 배아를 갖다 끄집어내는 것도 죽이는 것도 생명권 침해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의대 교수들은 뭐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도 이것은 하나의 세포 덩어리고 부모가 이게 생명체지만 인간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착상 전 배아에 대한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상은 이 태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칼럼 하나 쓴 바가 있거든요. 글을 썼는데 정답은 없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임신한 후 3개월째 될 때에는 3개월 이내에는요 임산부가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다. 마지막 3개월은 못한다. 중간 3개월은 의사와 뭐 동의하고 합의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게 이제 미국식의 접근 방법인데 과거 독일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입장을 따라서 초기 낙태가 이제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95년도 독일 갔었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금했고 2002년도 미국 갔었을 때는 거기는 이제 병원에서 낙태를 적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문화적 충격도 있었고 생소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낙태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판결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낙태가 가능하고 언제까지는 낙태가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아직 뭐 종교계 그다음에 여성계가 다투고 있어서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조만간 빨리 이건 답을 몇 년 됐어요. 빨리 답을 좀 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답이 없다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 이런 겁니다. 저는 뭐 낙태를 찬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건 뭐 성경적이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게 절대로 낙태는 불허한다.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낙태를 하려면 남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몰래 그 낙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그 사실을 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사실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위자료 문제를 산정할 때 감액을 하려고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판례에 나와요.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극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조심스럽지만은 좀 허용하는 것도 어떻겠나라고 제가 이제 글을 이제 책에도 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오늘 이제 저하고 친한 그 목사님이 우리 김장로가 이 글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라는 글을 쓰면 안 되고 정답은 있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낙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과연 그분은 그러면 이 낙태는 안 되는데 이 배아를 제거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수정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궁에 착상을 해요. 그럼 언제부터 이거 갖다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는 그분하고 뭐 다투진 않고 그러나 알았다라고만 했지만 제가 다시 글을 쓴다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정답이 있겠는가? 저는 뭐 성경에서 예컨대 동성애나 동성혼 같이 금하고 있다면 뭐 당연히 이건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낙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다른 목사님께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도 정확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성경에 보면 태초에 그 너의 그 생명을 다 아셨다. 뭐 그런 데서 뭐 근거를 찾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좀 설득력이 있을지 잠깐 좀 애매합니다. 예. 그 정도만 하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효력인데요. 책에 보면 이제 국가적 효력이 있고 사인적 효력이 있는데 기본권은 우리 조금 전에 뭘 공부했냐면 주관적 공권을 공부했죠.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다 말이죠. 공권이니까. 따라서 국가는요. 입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면 안 됩니다.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권은 개인 간에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게 현대 헌법의 큰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가능한 이걸 총론을 다 끝낼까 하는데 시간이 들지 모르겠네. 제가 이런 거 썼어요, 여러분. 사인 간의 문제인데요.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용계약서에 뭐라 한다면 1년 내에 회사를 떠날 수 없다. 떠나면 2천만 원의 배상금은 물어된다. 그런 약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10년간은 퇴사할 수 없다. 퇴사하면 1억을 손해배상으로 내겠다. 자, 그러면요. 이때 1년 계약도 있고 10년 계약도 있는데 이 계약 자체가 매를 맞고 한 계약이 아니에요. 뭐 총을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고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1년 퇴사 금지 1년 퇴사 금지 고용 계약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똑똑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1년 만에 영업 비밀 다 공부한 다음에 나가버리면 회사로서는 큰 이제 손해거든요. 또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간은 퇴사 못한다. 이거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 10년간 퇴사를 금한다. 퇴사하면 1억을 예컨대 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거는요 10년씩이나 회사 퇴사를 금지한 것은 이건 문제다 말이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침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약들을 국가와 맺을 때 국가가 이런 것을 강제하면요 이건 바로 위헌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은요 사적 자치거든요. 계약 자유거든요. 사적 자치에 의해서 자기가 임의로 그런 내용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10년 전에 10년 근무하지 않고 나가면 1억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매맞고 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10년씩 퇴사를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라고 볼 때 지금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권의 이제 사인 간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에도 기본권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하자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이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이제 제한과 한계인데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 옳지요. 그러나 자유와 권리가요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집회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혼자서 길을 막고 뭐 떠들 수 있느냐 말이지. 그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집회는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집회의 자유와 많은 국민들의 이 대중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북한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이사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요.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최대한 보장하지만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본권의 제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을 보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뭐로 제한합니까?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또 단서가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안보를 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은 우리가 집시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것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컬럼을 이제 쓴 것을 좀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요. 이 과잉금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과잉금지. 이게 뭡니까? 과잉금지는 과잉, 지나친 것을 금한다 뜻이죠. 금한다. 과잉금지는 지나친 것을 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 권력은요 언제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근데 5개의 제한만으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 10개를 제한한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제한을 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잉 금지에 비춰봐서 얼마나 타당한지. 제가 그 칼럼을 쓸 때 이건 과잉 금지 위반이라고 제가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 단순 금지가 아니라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어요. 그러면 전면 금지라는 극약 처방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를 했단 말이죠. 덜 제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5,000명 넘는 수용 능력이 5,000명 넘는 교회도 있고 20-3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5,000명 수용하는 교회가 있고 20-30명 수용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든지 10%를 제한하는 것, 이거는 과잉 중에 과잉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5,000명과 20-30명 모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10%를 제한하고 있다. 전면적 금지는 무조건 위헌이고요. 그다음에 10%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5,000명에 500명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20-30명은 이때는 2명밖에 교회를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교회가 웬만한데 20-30명밖에 안 모인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좀 이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10%를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처음에는 정부는요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이건 위헌이다 말이지, 대번 위헌입니다. 내가 근데 이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안 한다. 10%나 20% 제한을 두지 안 한다 내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부가 고쳤어요. 그런데 10%로 제한하는 것도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0%로 제한하는 것도 과잉인데 전면 금지는요 과잉의 과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예배 참석을 10명으로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조치를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딱 10명으로 제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인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예배를 금지했어요. 그걸 위헌을 했습니다. 전면 금지한 거 위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하는 제한이 25%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제한을 한 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왜 과잉 금지냐, 왜 지나친 것이냐. 개별적 제한이 가능한데 전면적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파주의 스타벅스에서 그 당시 코로나가 발생하면요, 파주 스타벅스만 문을 닫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모두 매장을 문을 닫게 한다.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A라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A라는 교회만 일주일간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그 교회에서 또 발생하면 거기에만 제한하면 되는데, 개별적 제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제한을 한 것, 그건 역시 공권력의 과잉 행사다. 그 헌법이 가장 싫어하는 과잉 금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금지는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요,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건 명시적인 우리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빈 껍데기로 만든 겁니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0%, 25%, 개별적인 제한,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일체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이 말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정신을 무색하게 한 것이죠. 헌법 정신을 민망하게 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과잉금지와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라서 제가 책 칼럼 제목은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이래서 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기본권 강론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 이 진화 비판을 한 꼭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